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선택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린 우리 동지님들, 더 긴 말 필요 없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번부터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항들을 접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발문은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서는 나가 생각하는 윤리학의 입장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포인트는 이 지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윤리학의 입장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면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일 것이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후에 일부 학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보겠습니다.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언어, 융어, 논리, 추론을 분석하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학문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이 윤리학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메타 윤리학 입장이에요. 그러면 규범적인 혹은 실천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게 기역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한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메타윤리학은 이러한 언어, 논리, 추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가깝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도덕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치 판단의 내용이 들어가게 될 테고, 그래서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인 것이고 메타 윤리학은 그런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 대한 설명, 그들에 대한 언급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3번, 현실의 도덕 문제의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위에서 이야기한 윤리,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의 윤리 이론을 응용해서 해결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실천규범 윤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응용 윤리학적인 성격으로 응용을 통해서 윤리 문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메타 윤리학에게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강조점이 약하죠. 그래서 간과한다라는 문장까지 마무리가 맞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리가 됐고 4, 5번 왜 오답인지 판단해 볼게요. 4번,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인과관계 설명을 강조한다. 도덕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게 된다면 무슨 윤리학? 네, 이건 기술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고 5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메타 윤리학의 입장은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고 2번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갑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갑은요, 이름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큰 가로 안에 정명이라고 하는 한자 써줬습니다. 이름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 분담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정명사상을 첫 문장부터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예악도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니 형벌이 제멋대로 된다. 그래서 도덕과 예의로 백성들을 이끄는 통치를 해야 하는데 정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적인 관점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상가를 얘기해보자. 그러면 공자의 관점에서 문항을 풀어가면 되겠지요. 그럼 1번 가보겠습니다. 도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무 위에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도가적인 관점인 것이 잘 보이고, 반면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가게 된다. 인위가 아닌 무위로서 통치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잘 살게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도가적인 관점. 정리하면서 선택지로 가보죠. 1번.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교나 공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 의한 사회 제도, 예의 등을 중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래서 1번 문장에서처럼 규범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갑의 입장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진술이 되어버렸죠. 2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념 때 마음심에다가 같을 여자 붙여서 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즉 인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한번 쓰고 갈게요. 기소불욕 물시여인.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외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라고 하는 중요한 항목과 그것의 내용 정도 친숙하게 들어두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답이고 심지어 3점이네요. 와, 잘하셨습니다. 그럼 3번 을.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 오히려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갑번의 정명과 상당히 잘 어울리죠. 거기다가 예법을 충실히 따른다라고 하니 유교적인 관점과 상당히 잘 어울려요. 거기에 을이라고 하는 매치는 잘 맞지가 않죠. 더더군다나 도가적인 관점에서는 예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강제하는 것처럼 비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3번은 이래저래 정확히 빼줄 수 있고, 4번 12선악을 구분해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12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거, 이 분별을 강조하는 것은, 구분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또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자 강조점이죠. 도가적인 강조점에서 보자면 12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질서나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서 구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무위자연의 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12선악 분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도가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5번. 이는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요건 을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갑에게서 정확하게 오답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묵과의 별애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비 친소의 분별이 있어야 되죠. 이 지점 때문에 이 오답지가 잘 나온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정리됐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연계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에 단독 사상가가 나와 있는데 첫 문장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부터 롤스가 이야기하는 그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용어가 친숙하게 보이죠?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존 롤스의 입장이고 시민 불복종에서도 자주 친숙하게 봤었던 제시문이라 제시문 자체는 우리에게 큰 고민을 주지 않지만 그때 선택지에서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 헌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정의의 원칙과 같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의 정의감에 의해서 세워놓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원칙에 의해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도된다거나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판단되고 지도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방향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1번 선택지 자체는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한데요. 그러면 2번부터 보죠.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적 개인들이라고는 좀 그래도 차원차원히 보자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볼 만하지만 그 개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옳지 못하죠. 이거 X 잘하셨을 테고. 세 번째,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정의한 법, 헌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부정의한 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정의한 법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자연적 의무가 있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회적인 이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우리는 그 다소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 다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불이한 법, 그 일부의 법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도 X가 되죠. 4번,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정당화 여부를 판단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요.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범위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밖이 되죠.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적인 반대를 해보았는데 그런 것들의 시도에 의해서도 더 이상 이 심각하게 불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에 의해서 적용시켜 본다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네요. 그럼 5번,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1번, 3번, 5번에 있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통하는 그의 이론 자체니까 통하는 이야기인데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이 규정되었어요. 그럼 그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더라도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서 나타나는 다소의 불의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 중에 다소 불이한 법, 부정의한 법 말고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다수의 정의감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판단이 들어간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러고 보니 다소 새로운 표현이나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장의 선택지가 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기출해서 봤었던 내용이 조금 새로운 표현으로
좀 업그레이드 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좀 잘 푼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했어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고, 갑번 국제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권력은 국제정치에서 최상이라고 인정되는 가치다. 정치적인 정책은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의 본질을 이렇게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일 것이고, 사상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겐소를 이야기했었죠. 1번 국제사회 평화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라면 감이 조금 더 오죠. 국제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만 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 그래서 영구 평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칸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억번 갑,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 조심해서 봐야죠. 현실주의나 모겐소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제 관계에서 갈등이 해결되려면 국가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갈등의 문제가 예방되거나 억지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종식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으로 어떤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방되거나 억지되는,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좀 예방되고 지금 어느 정도 평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국제관계에서의 권력투쟁에 새로운 양상을 통해서 또다시 그 갈등 양상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같은 문장은 갑의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빼내고, 니은번 평화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평화조약을 통해서 또 그 평화조약을 국제연맹이 지켜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전쟁 상태를 영원하게 종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적인 관점에서 충실한 설명이 되지 못하네요. 그러면 또 니은 빼주고, 디귿번 이방인이 갖는 환대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문제 보면서 조건부적이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도 또 한 번 나오고,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난 오히려 이런 게 좀 문제 풀기 수월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오히려 난 이런 게 좀 낯서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우리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배운 것 중에 환대 권리, 즉 환대권이라는 게 있었죠. 이 환대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타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게 됐을 때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 사람은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한 것처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한 조건부적으로라는 얘기죠. 만약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평화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에는 환대의 권리를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그렇다면 디귿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리번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좀 넓게 열어놨죠. 그러면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갑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권력 투쟁에서 그 힘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해. 을의 경우에는 국제연맹을 통해서 또 그 세계 연맹이 또 국제법을 따름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리을번도 맞겠네요. 그럼 정답은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들어간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5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윤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단원 있죠. 거기에서 워낙 이 문제 상황에 사상가가 적용하는 A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 형식이었어요. 이것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형식은 유지해서 그런 면에서는 친숙하되 제가 봤었던 문제 상황 중에서 가장 뭐랄까 좀 과학적인 느낌이 난달까요? 그래서 이걸 되게 유심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이 사상가가 누군지 볼까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결과가 유용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유용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 유틸리티의 원리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이 유틸리티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점에서 이거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거 잘 도출해 내셨을 거고 사실 행위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 생각하셔도 되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벤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 A는 위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 주행 중 제동을 시도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제가 이 고민을 같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문제 상황을 봤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냐 아니냐 여부인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선택지 중에 이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정답이 있을 것이고 요것에 오답하가 있을 것이고 공리주의자가 아닌 다른 사상가가 오답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이 패턴도 우리가 설명했었죠. 그럼 1번 봅시다.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반영해서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1번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제거하고 단편적으로만 한번 보면요. 선한 의지,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의지와 같은 소스를 얘기한다면 칸트적인 관점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자체보다는 무슨 얘기냐, 나는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어울리지 않아서 뺄 수 있었고 칸트를 생각할 수 있었고 2번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유용성의 원리라는 것을 보면 비용 대비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죠. 또 이들이 판단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쾌선 고악, 우리 강에서 얘기 많이 했었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고통을 줄여주는 것만큼 유용성의 원리, 공리가 높은 거라고 설명했었죠. 그 표현에 딱 들어간 거죠. 그러면 쾌락을 증진시키거나 고통을 줄여주면 돼요. 고통의 총합이 최소화가 될 수 있다면 이 제시문의 입장과 맞아 떨어지죠. 그럼 정답 2번인데요. 그럼 3번 가볼게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3번 같은 입장 쫙 보면 이게 딱 어떤 사상가다, 어떤 입장이다 라는 것을 떠나서 이 문제 상황의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 상황에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의 매력 포인트가 여기예요. 탑승자와 보행자 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고 3번은 그런 조건에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빼줍니다. 그럼 4번, 보행자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하세요.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칸트스러운 발상에서 나온 선택지이겠죠. 공리주의에는 어울리지 않겠죠.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뺄 수 있었고
5번, 사회적인 관습에 내재한 선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세요라고 했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요. 그 상황에서의 맥락이나 관계,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공감 같은 것을 강조해요. 그거 어디예요? 그죠? 덕윤리였죠. 그럼 덕윤리에서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시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5번이 덕윤리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덕윤리적인 소스가 좀 들어가 있긴 하네. 그리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관습 자체에 내재한 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위가 도출할 이익, 쾌락 혹은 고통을 줄여주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거리가 머네.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2번이 맞았구나 라고 1페이지 완료. 첫 번째 페이지 다 푸셨어요. 잘했어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라서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니라. 만물은 하나. 좋아하면 멋진 것이라 하고 싫어하면 역겨운 것이라 하지만 역겨운 것이 멋진 것이 되고 멋진 것이 다시 역겨운 것이 되네. 따라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기로 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세. 기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성인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네 라고 했어요.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제시문에서 아마 기가 나왔으면 도갈 거야 라고 빠르게 잡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라고 하는 거는 동양사상에서 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강의에서 듣기는 했었어.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제시문의 내용, 이 뒷부분까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면 멋진 거, 싫어하면 역겨운 거, 굉장히 좋은 거, 싫어하는 거, 멋진 거, 역겨운 거 분별적 사고를 하죠. 근데 이 분별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걸 초월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합 자체가 도가적인 관점, 사상가로 치자면 장자적인 관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억범? 그러네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의 순환이자 자연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기에 얽매이는 것도 죽음을 걱정하는 것도 분별적인 사고일 수 있으니 그것을 초월하고 초연하고 달관하는 삶, 이거 강조하겠죠. 그럼 기억번 맞아요. 그럼 니은번,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인의예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시문을 보면서 어머 이건 분명히 유교야 라고 생각했다면 니은으로 갈런지 모르겠는데 도가의 냄새를 확실히 맡은 동지님들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 규범, 제도의 범주로 본다면 도가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인의예지보다는 우주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 빼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디귿번,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계절의 변화, 자연스러워,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디귿번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리을번, 죽음은 윤회의 일부이며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결정한다. 올해에 나온 동양의 생사관 문항에서 이 도가, 불가, 불교의 관점을 좀 쉽게 이렇게 도가가 아니다라고 빼낼 수 있는 거, 이런 조합이 좀 잘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기역번과 디귿번을 빼내면서 여러분들이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3점짜리였어요. 그럼 7번 가볼까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좌표 평면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가번과 나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랑과 성윤리에서 그 성에 대한 관점 3가지,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그 얘기하고 있는 가닥이죠. 가번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개인은 감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적인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래서 우리 위해 금지의 제한 조건 이야기했었고, 자발적인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기만 하면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정리 가능하죠. 그럼 나번은요. 부부 간의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성행위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나본을 보면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판단은 금방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풀 때 결정적인 단서, 특히나 Y번 같은 거 풀 때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것을 방지하려면 이 부분을 넘기지 말으셨어야 돼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부부,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워딩 중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걸 하나 짚고 선택지 가볼게요. X축, 성의 가치를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정도. 감각적인 쾌락에서 찾는 정도가 가번이 더 높죠. 그러니까 가에 비해서 나번은 낮아요. Y, 성행위의 전제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어머, 사랑은 중도주의 아니야? 이렇게만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부부간의 애정 얘기했죠. 근데 가번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동의와 위해금지면 돼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중에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를 얘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판단해보라 라고 한다면 가에 비해서 나는 사랑,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가 좀 더 높은데 이 판단 가능하죠? 그럼 G, 사회적인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네, G축이 높죠? 그래서 X축은 낮고 Y와 G축이 모두 높아요. 그러면 기역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잘 푸셨습니다.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사랑은 중도주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라고 하는 거 보면 요 Y축이 판단이 잘 됐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8번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상가의 문항이 은근히 잘 나오는 편이죠. 청렴은 목민 간의 근본적인 의무고 모든 덕의 근원이다. 이 청렴의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목민관의 자질을 얘기하고 있다면 정약용의 목민심서 바로 생각이 가능하죠? 자, 그래도 제시문에 있는 어느 부분에서인가의 단서가 선택지와 연결될 수 있으니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민간이 욕심을 부려서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다 보면 민생고가 심해진다.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도 칭송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청렴함에 대한 덕을 얘기하면서도 목민간이 가져야 되는 것은 청렴한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또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겠죠. 아울러 목민간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렇다면 1번, 애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경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물에 청렴한 것은 절용과 청렴의 자세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은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두 번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목민간이 청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신뢰를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청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납품을 받을 때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선택지 하나만 딱 두고 보면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시문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인가가 단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것은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도 칭송할 것이 못 된다 그랬고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정당한 수익을 빼앗아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납품받을 때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야만 정당한 수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익을 그에게 판단할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세 가지 쭉 요 중간 부분의 단서를 보자면 3번에 있는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겠네요. 그럼 4번. 작은 선물이라도 사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 작은 선물, 사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경계해라.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서 국가 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된다. 그런 이런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선택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연결성이 다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 보면서 다 맞지만 3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정리 잘하셨어요. 9번 갈게요.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3점짜리이고 연계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딱 보면 교정적 정의잖아요. 올해 6월, 9월 문항 진짜 달달달 외우듯이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교정적 정의가 19번에 나오더니 이제 그 19번 자리를 벗어났다. 9번에 들어갔네. 형식도 달라졌네. 그 3원형에다가 서로 비판하는 형식으로 계속 나오더니 이제는 위치도 달라지고 형식도 달라졌어요. 와, 그럼 자 풀어보시죠. 갑번에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에 앞서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그러면 이 문장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의 경우에는 이 비례성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사형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칸트적 입장이죠. 그럼 1번.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를 못하는데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녀. 그럼 1번은 사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대체형을 이야기하는 네, 베카리아. 병번은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의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사회계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파기하는 자는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죠. 루소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여기에 이 화면에다가 이름 써놓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 갑번이 칸트, 1번이 베카리아, 병번이 루소예요. 기억번 A, 갑과 을 연결되는 A의 스타트에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야 되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낯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기출되었었던 표현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걸 넓게 보라는 거죠.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라는 게 대체 뭘 말할 것인가 라는 거죠.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의무론적인 관점, 그죠? 정언명령을 지키고 정언명령에 따른 도덕법칙인지 판단하고 실천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예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베카리아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어떤 원리를 따라야 정의로울까라고 할 때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거나 사회계약론적인 관점 두 가지를 기초에 두고 정의의 원리,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 베카리아도 예스를 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로 갈려질, 첫 번째부터 갈려질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일단 틀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번은 첫 번째, 일단 좀 자신감이 있었다면 제외하고 스타트했을 때 조금 더 정답 범주에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잖아요. 지금 기억번을 빼고 나서 보면 니은, 디귿, 리을이냐 디귿, 리을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주고 끝까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니은번.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라고 했어요. 사회계약의 당사자, 사회 구성원들이 사형제에 동의하는 건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계약을 했을 때 국가에게 내 생명의 박탈권까지 이 계약의 내용으로 그에게 준 것이 아니야. 국가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데?
라는 것이 베카리아적인 관점에서는 예스가 될 거예요. 근데 루소에는 아니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이 이 제시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장 자체가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권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서 죽어야 사형을 받아야 그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불합리한가? 아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구도가 맞죠. 그 순간 니은 맞는 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판단됐죠. 그럼 디귿번 C에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되는가라고 했어요. 베카리아에게만 물어보는 건데 형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가야 되겠는가. 더더군다나 뭐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공익을 생각해도 될 테고 그 공익에 반하는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른 판단에 따라 비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카리아에게서 예스라고 할 부분이 맞네요. 그럼 마지막 리을번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제가 조건부적이라는 말 또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나왔어요. 조건부적으로 보장이 되냐? 사회를 구성한 계약자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무한정하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공공의 적으로서 죽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는 말이 루소에게는 맞겠네요. 네. 그래서 리을번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들어가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끝에 남은 요 조합에서 판단 잘 하셨다면은 3점을 얻으셨을 텐데 아무튼 잘 풀었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야, 교정적 정의에서 바로 분배적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사실 문제 풀 땐 정신없어서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보니 큰 대단원에 같은 대단원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쭉 앞부터 쭉 진도 나가면서 공부했었던 그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풀면서도 녹아들었을 것도 같은데 교정적 정의 9번에서 풀고 10번에 분배적인 정의 풀어보면 갑번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 그 소유 권리를 인정하는 건 뭘까?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해. 역사적 이 원리에 따라서 소유 권리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비정형적인 원리를 생각하죠. 누굽니까? 노직이요. 잘하셨어요. 그럼 1번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훅 넘길 수도 있는 이 첫 문장이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6, 9월에 특히나 6월에 사인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6월 문항과 거기에 대한 분석 강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돼. 그러니까 롤스예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제1의 원칙에서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돼. 라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면 그 기본적인 자유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가능한 한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만약 그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선택지랑 연결돼요. 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롤스의 입장이고 기억번 갑. 자, 도덕적인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공과 과, 그러니까 도덕적인
공적, 과실, 공과, 도덕적인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가 불평등해지는 게 정의롭겠냐? 노직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거 일부러 썼는데요.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비정형적인 원리.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분배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들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물론 공정한 그 절차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런데 도덕적인 공과에 따른 소유의 권리가 불평등해지는 거.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많고 누군가는 적어지는 그 불평등이 결정된다. 그 불평등의 결정이 도덕적인 공과라고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나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노직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기역번은 빼주고 출발하면 좋고, 니은번 차등의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야, 이거 공부 많이 했었죠, 우리.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 원칙, 또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다. 이거부터 시작했었죠.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네요. 니은번 들어가야 되고요. 디귿번,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이게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정의 원칙에서 평등한 자유 원칙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우리가 6월에 공부한 바, 포인트는 여기에요. 절대적인 거냐? 절대적인 거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기는 해야 하지만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을 빼주는 게 관건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제가 6월 분석 강의하면서 자료로도 보여줬던 건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거 자료 얘기해줬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자유들은 다른 자유들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롤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디귿번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시문 안에 넣어줬을 거다라는 판단이 전 들고요. 그 사인을 6월 달에 이미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귿번 빼주는 게 관건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리을번,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천부적인 자산의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소유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노직뿐만 아니라 롤스에게도 그렇다. 이 부분도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는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니은 디귿 리을이냐 니은 리을이냐 맞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의 경우에는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요 두 가지의 조합이어서 그래도 고민을 좀 덜 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요 디귿번을 판단 잘했었어야 됐어요. 잘했어요. 수고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 제시문이 과학적인 소재여서 좀 안 읽힐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야? 사상가를 특정 지어지지 않아서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으나 정답을 찾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어보면 배아에 대한 적극적인 유전적인 간섭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인 우생학은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한다. 배아의 사물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전적인 간섭으로 프로그램돼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할 거다. 특히 인간 몸의 자연 발생성은 이거 선택지랑 연결돼요.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지만 우생학적 접근은 바로 그런 조건을 뒤흔들고 말 것이다. 다만 유전적 간섭은 치료라는 규제 이념이
이념에 인도될 때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요. 치료라고 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자, 그럼 이 소재는 생명과 윤리라고 하는 대단원 2단원에서 유전적인 간섭, 유전적인 조작, 배아에 대한 요 주제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공부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려하는 입장일 것이고 그 우려의 입장 중에서도 아니 요렇게 배아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선택이나 조작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게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야? 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잖아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거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요. 말하자면 미래 세대가 내가 그렇게 태어날 것을 결정된 것에 대해서 동의했겠는가? 그거를 미리 박탈해버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시문 보면서 20학년도 6월 4번, 21학년도 수능 3번, 하버마스. 그러니까 사상가를 특정 짓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이미 그의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도 우리가 훈련이 되었었고 사상가로 특정 짓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문항을 풀 수 있어요. 선택지 가볼게요. 유전적인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할까요? 하죠. 어떤 경우요? 치료라는 규제 이념에 인도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아요. 니은번.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권장되어야 되느냐? 아니요.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나 그 배아의 사물화, 미래 세대의 동의 여부가 좀 우려되거나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할 수 있거나 이런 면에서 도덕 주체가 되지 못할 수 있거나 등등을 우려하고 있어요. 니은번을 빼주는 거. 디귿번. 인간의 유전적인 자연성은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이다라고 했는데 제시문 잘 읽었으면 매치가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디귿번 들어가는 거죠. 리을번. 부모는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으로 자녀의 삶에 참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찬성의 입장에서 부모 세대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가 있다면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미래 세대, 자녀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도덕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우려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빼주는 거.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번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정답 11번의 정답이 2번이죠. 기억 디귿 2번. 요렇게. 네, 12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상가가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키워드가 확 드러나진 않는데 아마 키워드를 얘기해보자면 요 책임 부분 이런 거 캐치하고 잘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고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는데 인간의 책임이 종존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에서 사상가가 책임의 범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상호간뿐만이 아니라 생물계의 상태, 자연과 미래 세대 인간까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나스. 그럼 요나스가 부정의 대답할 질문 1번.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례하냐.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이 그만큼 확장될수록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1번 선택지 자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권력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는 책임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권력이 확장될수록 책임의 범위도 책임돼야 되는 대상도 우리가 비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번 문항 전반에서 비례한다, 조건부적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러한 어미들도 문장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잘 판단 1번 맞는 것으로 2번 과학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책임의 대상에 비의도적 결과조차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견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외되나요? 라고 하면 요나스의 입장에선 부정의 대답으로 아니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겠네요. 3번,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되나요?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미래의 위협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고 예방적이고 사전적으로, 그래서 yes라고 대답할 거고. 4번,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될 재상이 있냐? 그 책임의 대상을 물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이 존재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덕적인 권리, 뭐 법적 권리 여러 가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인간 존재일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될 대상은 제시문에서 생물계의 상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또 미래 생존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다, yes라고 얘기할 겁니다. 5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됩니까? 라고 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고, 그래서 그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래서 yes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2번인 것이고 나머지는 긍정의 대답을 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13번 가볼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뭔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 연계 내역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정보와 윤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정보와 윤리에 관련된 건 이런 칼럼 형식, 제목 넣는 거, 칼럼의 내용과 매치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3번의 시험에 다 나온 것 같아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허위 정보, 유해 정보 생산하거나 전달하기도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게 발생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하는 거 이거 꼭 나온다 그랬죠.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IP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으니까 더 윤리적으로 숙고해라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된다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1번,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고, 2번,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서도 주체이다. 제시문에서 유통과 생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에서 주체가 되어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테고, 3번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표현의 자유 자체가 나쁘다라거나 익명성 자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칼럼의 논의 자체는 이렇게 허위 정보나 유해 정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또 어떻게든 추적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지니까 더더군다나 윤리적으로 숙고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라라는 얘기인데 표현의 자유, 익명성, 강화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그럼 4번. 거짓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희생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윤리적인 행동.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된다. 리터러시는 결론으로 꼭 나온다. 정답 3번. 잘하셨습니다. 14번 갈게요.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이게 2개씩 조합, 3개 조합 그렇게 나온 딱 그 문제네요. 자연과 윤리죠. 자연과 윤리 보면 이제 다른 거보다 요 법 내에 어떤 세팅이 됐을까가 항상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가불병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 기능도 목표 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테일러죠. 그럼 A번 간만의 입장은 테일러만의 입장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라는 거죠. 1번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 삼가야 된다.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 요거는 칸트가 이야기하는 간접적 의무인 거죠. 그럼 을만의 입장이란다면 칸트만의 입장이 맞냐 틀리냐 판단하라는 거죠.
병범,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돼.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돼. 삶의 주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레건이겠죠. 그러면 요 병이 레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러한 선택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새로울 수는 있는데 없던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개념을 이 새로운 문장에 매치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지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가 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대상을 판단할 때 생명을 지닌 존재,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 무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보면 생명을 지니지 않아도 전일론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하죠. 하지만 그가 아닌 갑을 병을 생각해 보세요. 갑의 경우에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을 지닌 존재, 식물 존재까지. 1번의 경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 이성적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는 생명을 지닌 존재. 병번은 삶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동물이되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 기억번은요,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 중심적인 관점이야 라고 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걸 테일러도 들어가지만 을과 병의 입장에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억번은요, 테일러만의 입장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 빼고요. 니은번, 동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칸트만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한다는 건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 뭐 인간의 유용성 여부, 인간이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의 그 여부,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체적으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맥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물에 대해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간이 가치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동물을 얘기할 수는 없다. 동물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조합 중에서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그렇죠. 칸트에게만 가능한 게 맞네요. 여기서 칸트만이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니은번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이 아니다. 이 문장을 C, 즉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으로 맞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제시문에서 테일러와 디귿번 빼내고 볼게요. 테일러와 칸트의 입장으로 보자. 칸트의 입장으로 맞는지 판단을 해보세요 라는 이제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요건은 쾌고감수 능력의 소유 여부,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를 보자면 동물 존재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조건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문장으로 보자면요. 갑번, 즉 테일러의 경우에는 식물들까지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 대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까지 갖고 있는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려해야 될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혹은 병번 칸트에서처럼 칸트의 경우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별할 때 중요한 건 쾌고감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 능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을 고려할 조건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인 병의 입장을 제외한
생명 중심주의 갑, 인간 중심주의 을, 갑과 을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번 동그라미. 마지막 리을번을 볼게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세 사상가 중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인 칸트를 제외한 갑과 병,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 갑 테일러, 병, 동물 중심주의적인 관점 레건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번 포함한 선택지, 니은, 디귿, 리을 들어간 정답지가 5번이었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15번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의 사상가들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해라 라는 것인데, 갑은 자연 상태에 대해서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죠.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한다. 반면 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동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해서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로크적인 관점. 그럼 이 두 사상가 입장을 두고 옳지 않은 것, 제시문이 꽤 많죠. 갑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와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에 수립하게 된다고 본다. 그것을 투쟁 상태로 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니은번,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절대적인 권력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홉스적인 관점에서의 강조점이었고, 반면 을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본다. 야, 요거 자연스러운 정치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 잘 나오는 서술이죠. 계약론자인 갑과 을에게 어울리지 않고 을에게도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계약론자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답으로 잘 나오기도 한다. 우리 6개월 모의평가에서도 훈련을 했었고, 그게 또 그대로 적용돼서 옳지 않은 거 디귿번이니까 3번이죠. 예, 이렇게. 리을번,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죠? 한편 갑과 을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계약론자의 관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잘 푸셨고, 16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이 구체적인 중심,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이 되는데,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라는 뜻이고,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는다는 점.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가 있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요거는 주거윤리 부분에서 본로브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고요. 실존주의적인 관점도 들어가면서 선택지를 판단해 보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편안함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1번의 표문요. 이 부분 보이시죠? 그대로 연결되죠? 1번 맞고요. 두 번째, 거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줄. 또 연결되죠? 맞아요. 세 번째,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제시문과 매치되죠. 네 번째,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제가 말했던 필요 충분 조건 여기 한번 나왔네요. 예, 내가 거주 공간을 소유한다라는 거, 그 집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거, 내 집이 내 거라는 것이 인간다운 삶, 참다운 인간다운 삶의 인간의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겠네요.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간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자신의 존재를 쏟아 부어서 온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5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서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외부의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전한 공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고요. 자, 이 거주윤리를 문학으로 우리가 자주 만났는데 제시문과 특히나 매치가 잘 됐었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정리 잘 되죠? 그러면 17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종교와 윤리에서 성의 현현, 성현 얘기하면 네, 엘리아드죠. 인간의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고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고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에요. 우주,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지 중요해요. 저희 심지어 이거 우리 이 강의에서도 이 얘기 강조해가지고 따로 추려서 설명드렸는데 딱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킬포예요. 보세요.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성 그 자체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 현현이고 성 그 자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 두 번째,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스러움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세속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세속에 성스러움이 드러나죠. 성현, 현현하죠.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인데 성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이 창조한 것이지 성 그 자체냐? 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그 포인트랑 2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1번이 틀렸구나를 정리하고 나머지 더 판단해봐요. 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적인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지가 않고 세속적인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이 드러나니까 종교적인 인간은 그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종교적인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신의 창조물로서 그 성이 현현되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물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신은 자연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창조물이고 거기에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성의 현현이 된다는 것이지 그 세계나 자연이 성 그 자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거 우리 누차 강조 많이 했던 거. 18번.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편지인데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가상편지 내용이면 텍스트는 꽤 길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 좀 출제됐었는데 이 제시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입장을 판단해 줘야 돼요. 앞에 부분에 보면 그 당신이에요.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가 음악을 통해서 예법과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유교사상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딱 요 부분이요.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대요.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성악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 그럼 순자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유교 사상가이면서도
화성기,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순자인 것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개념이 탄탄하면. 하지만 다음이 다른 사상가요. 내 생각은 달라요. 천하의 혼란이 생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아울러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자신과 남을 차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 가로 안에 이 글자 뭔지 알죠? 겸해. 이거 어디예요? 무가죠. 그래서 유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분별적인 사랑이어서 별애라면 그것과는 다른 겸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무가 입장인 거고, 무가 입장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비판적으로 보죠. 여기 나오네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악기를 만들게 하고 연주를 일삼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고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따라서 내가 볼 때 당신의 견해는 기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악에 대해서 무가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입니다. 1번,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서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간과하느냐. 유교 혹은 순자의 경우에는 이 제시문에서도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여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함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게 순자예요. 그래서 1, 2번은 일단 틀렸고, 3번,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이 얘기 뭐겠어요? 앞에 보면요,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문장을 본다면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간과하지 않아요. 4번, 음악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가? 지금 앞에 1,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순자, 유교, 예학이에요. 그래서 다 틀렸고, 5번으로 가보면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하다고 봐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는 생산과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생산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리, 교상리를 강조하는데 그 이익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사치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을 간과하는군요. 이렇게 5번. 3점짜리였어요. 아, 잘했습니다. 그럼 19번 가볼게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19번에 3원형에다가 서로 비판하는 모양 들어간 건 19번이 똑같아. 근데 소재가 달라졌어요. 해외 원조죠. 해외 원조의 가불병이면 사실 정해졌어요, 조합은. 이 세 사람을 논하죠. 누구? 첫 번째,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들의 사회에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돕는 거, 롤스. 우리의 풍요로움을 우리 사회의 시민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은 잘못이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해. 그럼 공리주의자 싱어이고, 평번, 최소국가 안에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직이죠. 여기다 써보죠. 롤스, 피터 싱어, 노직 두고 A번 가보겠습니다. A번은 롤스가 싱어에게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원조 목적의 위배됨을 간과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도달하게 됐을 때 원조의 중단 지점이 일어나죠. 그 컷오프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롤스 입장에서는 원조 목적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가 싱어에게 주는, 즉 가백에서 나가는 비판의 내용으로, 멘트로 적절하지가 않죠. 2번, B예요. 싱어가 롤스에게 주는 비판이에요.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인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빈곤, 그러면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지점에서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조 대상 선정할 때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롤스가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멘트 있죠?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을 때, 진입한 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롤스 생각이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면,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간과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2번 빼줄 수 있고, 3번 C와 E예요. 자, 이렇게 노직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어 입장을 보면은요, 싱어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제시문에서처럼 혜택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하면서 원조를 할 텐데, 제시문에서 우리 사회 시민에게만 나눠주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 시민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우리 사회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어요. 혜택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그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 봤을 때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크다면, 비용 대비 혜택이 가장 크다면 그건 정당한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싱어는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직에게서 나가는 비판으로 C와 E를 함께 묶어서 얘기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럼 4번 D입니다. 싱어가 노직에게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노직의 입장에서 보자면 누군가를 돕는 것은 자선이고, 그 자선을 행하는 것이 뭐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일 수는 있더라도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노직 입장이니까 간과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5번 F,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롤스의 입장에서 노직에게 비판할 때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돕는 것이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원조의 목표인데, 노직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롤스처럼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한 원조의 의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노직에게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20번 가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핵심 쟁점 문제는 텍스트가 꽤 길죠. 그리고 선택지가 주로 정답지가 좀 후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되는데, 통일 문제예요. 현재 분단 상황은 정전 상태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이 맞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남북한이 상호 적대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적대 정책을 남북한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갑번이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유지될 테니까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추진돼야 됩니다. 1번, 종전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기 때문에 상호주의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전정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으니 토론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처럼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냐라고 하면 남북이 특히나 그렇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토론의 핵심 정책이 아닐 테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지향점이 크게는 공통적으로 가고 있지 핵심 쟁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5번,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인가 라고 말하는 것도 핵심 쟁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핵심 쟁점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20문항 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두 수고하셨고, 이제 자신의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 조금 더 챙기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